강의는요, 잭 세거, 제가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여기 세계적인 명트레이더의 46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일전에 세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문화적인 면도 있고 또 외국 사람들의 어떤 표현법이 우리나라와 좀 틀리죠.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좀 제껴두고 이런 핵심 정리를 1강, 2강으로 다시 나눴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강의는 제가 들어봐도 저한테 상당히 도움되는 강의예요. 그래서 이 글을 몇 번씩 읽어보고 제가 비록 강의를 했지만은 우리 제자가 이렇게 편집하고 하면 다시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트레이딩 실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트 실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떠하니 원칙 있죠. 거래의 원칙. 그 다음에 또 마인드셋. 그런 것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 트레이딩 일지를 적는다. 성과 개선을 원하는 트레이더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트레이딩의 어떤 일지 작성이다. 트레이딩 일지를 통해 트레이더는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못하고 있는 것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귀중한 정보를 트레이딩 일지를 적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알려주는 거야. 여러 트레이더가 자세한 트레이딩 일지를 작성이 성적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트레이딩 일지는 단순히 트레이딩에 진입한 이유와 어떤 청산, 또 트레이드의 옳고 그른 결정이 무엇이었는지만을 기록하지는 않는다. 트레이딩 일지는 이게 중요합니다. 트레이드의 관찰은 본인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감정, 심적인 면이죠. 버그라는 분은 마인드셋에서 약점이 무엇이고 마인드셋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하기 위해 매일 자신의 트레이딩의 어떤 감정과 생각을 자세히 기록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포지션 매매를 주로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것은 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수익률 자랑 퍼레이드 들어오시면요. 여기가 제가 지금 10월 10일 월요일부터 해선 트레이딩 일치죠. 월요일에 나스닥이 갭상승 650틱이 갭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그 해선 트레이딩 일지예요. 이것을 매일 이렇게 적는데 예전에 하루하루씩 적었어. 근데 너무 할 일이 많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을 연결성 있게 기록을 했죠. 트레이딩 일지는 제가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이 강의가 긴데 일주일에 5매매일이죠. 그래서 연설적으로 기록할 예정이고 이유는 연결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위함이다. 트레이딩 시 전체를 볼 수 있고 복귀에도 유리하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월요일날 갭상승이 왜 일어났고 차트 설명이 딱 이루어지는 거야. 그 차트는 왜 이루어지냐? 보통 나스닥 경우는 보통 갭은 월요일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고 항생은 매일 이루어지죠. 이것은 시간의 공백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이때가 일요일 날이었어. 11월 9일 날 해성교육생 김땡땡님. 이분이 이제 부동산 대표님이시죠. 1시간 이상 통화했죠. 향후 뭐 이렇게 될 것이다. 552 하락 조정 후 25,750 정도 갈 거란 말을 했는데 김땡땡님도 자신의 생각이 그럴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차트에 대해 설명했고 그동안 해선 차트 공부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하고 제가 생각했는데 월요일 예측한 대로 그대로 됐다. 그래서 차트를 공부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11일 날 여기에서 지금 말하면은 차트를 설명했는데 이평 혼재 구간이라는 것이 나왔어. 이것은 난해한 장이며 이평선이 서로 뒤섞여 있는 구간을 말한다. 이런 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풀리게 되어 있으니 주의 관찰하고 관망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자신이 익숙한 장에서 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인 것이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11일 날 이제 이렇게 또 어떠하니 차트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점도 또 이야기를 한 거야. 어려운 점. 왜냐하면 이제 서머타임 해저로 인해서 시간이 1시간 늦어졌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서머타임 해저로 인해서 야간 나스닥 미국장은 11시 30,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으로 1시간 늦어짐에 따라서 새벽 트레이딩 변동이 두세 시간이 더 길어져 버려. 잠 못 자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대략 2시에서 5시 이후에 방향수가 진폭이 빨라진다. 그래서 수면 관계로 대응이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우리가 포지션 매매를 때리는데 개인 계좌는 자금 여유가 있으므로 포지션으로 대응하나 주문 대응 자금력이 부족하잖아요. 그게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날이 새면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극심한 수면 부족은 안락사의 원인이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이번에 제가 대상포진 그 연결이 돼 있죠. 주문 대리인 경우 포지션 매매로 전환할지 무척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별도의 방법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그 공지사항도 주문 대리인 계좌가 지금 7번째인데요. 만족할 만한 수익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CTS 회원이나 센터장은 연락하지 마라. 어차피 26년도에 할 거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내가 주문 대리인을 성공 못하면 CTS는 당연히 못한 거 아니냐. 왜? 주문 대리인과 CTS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경제 동향, 국제적인 미중 관세 문제 등이 유럽과 뭐 아시아 국가들, 그 다음에 미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미 국채가 좀 많거든요. 그래 불안 요소 가운데 나스닥 최고점을 찍었고 금값도 폭등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해선 시장이 좋지 못하다. 왜? 더 상승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내가 놓친 기회에 대해서 내가 반성을 해. 기회에 대해서 후회와 반성을 많이 함. 그래서 손실 0% 거래 기법과 심리 건강 문제 등 매우 심도 있게 생각하고 근간 해결할 것으로 된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환율 폭등, 주가 폭등이 됐죠. 이게 이상현상이거든. 환율이 1600원, 700원 폭등 시 IMF가 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제는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 뭐 노동법, 노란봉투법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또 우리 기업들이 관세로 인해서 전부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미국으로 자리를 옮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출 국가인데 수출을 못하면 저성장 시대는 당연히 오고 그러면 환율이 폭등을 하고 금값은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잃어버린 일본의 30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준기축통화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대국 통화 가치는요 세계적으로 42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훈도 이야기하지. 노력의 결과로 찾아오는 필연. 운이라는 것이 노력의 결과로 찾아오는 필연이다. 자신의 가치는 서로 높여라.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교훈적인 이야기도 쓰고요. 경제 동향도 쓰고 그러면서 차트를 설명하고 수익 낸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서 또 차트를 또 설명을 해. 요거 11분이거든. 2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은 다시 그때 매매한 내역이 나오고 차트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 이유냐면 우리가 트레이딩 일지를 해선 시장은 좀 바쁘죠. 그러니까 그것을 요약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볼까. 즉 말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해선 트레이딩을 축소화시킨 거죠. 그리고 알아먹기 쉽게. 자, 이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그리고 이제 이 6번째, 여기가 뭐냐면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알아야 돼. 자신만의 우위의 경쟁력을 자신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 본인만이 가진 우위와 경쟁력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위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겠죠. 뭐 자신이 모르는데 어떤 트레이딩에 집중해야 할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우위, 잘하는 것을 파악해야 된다. 가령 달리왈, 이 명트레이드죠.
자세한 트레이딩 일지를 참조해서 본인이 큰 성공을 거둔 트레이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연구했다. 그러니까 우리 해선 트레이더는 항시 시장을 보고 관찰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우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빛나는 수익률을 거두게 했다 하는 거예요. 달리알은 충고한다. 다른 사람의 게임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게임을 하면서 우위를 가진 영역에 머물러라. 그 다음에 이제 실수에서 배워야 된다. 실수에서 배운다는 건 트레이더가 자신을 발전시킬 방법을 알아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 복귀 차트하고 반복 훈련 차트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여기서 트레이딩 일지의 가장 중요한 효능이 드러나는데 일지야말로 트레이딩 실수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주기적으로 일지를 복귀하면서 트레이더는 과거의 실수를 다시금 상기하고 우리가 실수를 하면 좀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으로 남겨야 돼. 그게 남기려면은 뭔가 어떤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남길 때 자기 자신한테 감추지 말고 진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확률을 줄일 수가 있다. 쌀은 일지를 복귀함으로써 기간 수익률이 높았던 시기를 지난 직후에 큰 수익을 낸 다음에 자신이 자만심으로 해서 실수를 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달리발 역시 트레이딩 일지를 통해 본인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 그는 감정적 부조화, 이게 이제 심리 부분이죠.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추적했다는 거죠. 이게 좀 긴데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단기 견해, 여기 나오죠. 단기 견해와 장기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트레이더로서 감정적 부조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단기는 단타를 말하고 장기는 포지션을 말해요.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장기와 단기 트레이딩을 분리했다. 그래서 어떤 한 면에서는 상위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잔파동 무시하고 포지션을 때려버리고 그래서 장기 트레이드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별도의 단기 기회를 노리고 트레이딩에 임했다. 여기에 저도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포지션으로 뗄 때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다른 계좌를 치고받고 하는 거야. 서로 비교하면서. 자, 리스크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요건 이제 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건 뺄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손절 제한 주문이 스톱이죠. 익스탑이라 하죠. 손절 제한. 우리가 스톱 가격에 이를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 스톱을 걸어놓은 목적은 대략적인 최대의 손실의 한도를 미리 정해 둔다는 데 있다. 이것이 손절 제한 주문인데, 그러나 이미 방향성이 어떤 오류가 벌어졌을 때는 스톱 가격에 이를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 즉시 해라 이 말이에요. 오판 즉시. 제가 이것도 유튜브 강의한 적이 있죠. 해당 트레이드의 미실현 손실이 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산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해선 트레이딩은요, 이미 손실에 접어들었다면 그냥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다시 생각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본전 만회심 때문에 끊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패가 망신하는 거지. 스톱 지점에 이르기 전에 트레이딩을 청산함으로써 모면한 손실이 나중에 이 트레이드가 회복됐을 때 벌게 될 어떤 수익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손실이 발생한 트레이드는 모험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손실을 줄이려는 생각에 미실현 손실 상태인 트레이딩을, 내가 지금 손실이 나고 있어. 그런데 청산은 못해. 그런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사용하죠. 이걸 보고 이제 물타기를 하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만약에 그래도 반등해서 그걸 우리가 회수를 하면 다행인데 반등을 못했을 경우에 어떠냐 말이에요. 그럴 때는 결국 손실만 커진다. 그래서 이건요, 무척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손실로 방향성이 틀면요, 절대 모험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14번째, 이기는 트레이드에게는 자신만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다. 좋은 트레이딩은 성급한 접근과는 대척점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확한 진입을 하게 되면요, 인내심이 필요해. 그런데 혹시나 해서 조급하게 들어가는 것은요, 거의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트레이더는 하나같이 정교한 진입과 청산하는 그러한 방법론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차트를 그만큼 진입과 청산에 대해서 상당히 이분들은 정교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 리스크 관리에 적절히 결합한 트레이딩을 포착해서 트레이딩하는 것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손실나는 그런 트레이딩은요, 즉시 청산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정비하고 트레이딩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인데, 확신이 아주 높은 이 트레이딩에서는 포지션을 늘려라. 레버리지를 늘려라 그 말이에요. 이거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모든 트레이드의 포지션 크기나 리스크를 똑같게 해서는 안 된다. 장마다 틀리겠죠. 변동장, 예를 들어서 추세장, 그 다음에 극심한 소행보장, 이런 데는 어떠한 리스크 관리, 손절 제한이 다 틀려야 됩니다. 절대 손절이 있고 상대 손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40틱 이렇게 딱 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면 날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 그러나 이제 거의 중수 고수로 올라가면요, 상대 손절을 해요. 왜냐면은 상대 손절을 하면서 뭐 이평선을 기준한다든가 거기에 맞게끔. 자, 몇몇 트레이더가 놀랍도록 압도적인 수익률을 달성했던 필수적인 요소는, 이거 잘 들어보세요. 고확신 트레이더일수록 포지션을 크게 취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분명히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해서 이건 정확히 이것은 확신이 강하게 들었다. 이때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이. 예를 들어서 암리투살은 수익과 리스크의 비대칭성이 크고 성공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트레이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늘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한 용기를 가지고 공격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번에 크게 딱 당겨야 돼. 자, 누면은 확실하다 싶은 고확신 트레이드를 발견하면 돈이 되는 대로 포지션을 잡았다. 한 예로 그는 어센텍, 어떠한 이제 종목이죠. 계좌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을 포지션으로 잡았다. 여기서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 뭐냐? 실력 있는 트레이더들은 매력적인 시장의 기회를 발견하면 계좌 총액에 비해서 포지션을 크게 잡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몰빵했다는 것이 아니라 고확신 트레이더가 발견했을 때 평소보다 포지션을 키운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몰빵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 10계약이라 그러면은 물론 어떤 경우에 확신이 완전히 들면은요 10계약 때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5계약 정도 때려요. 만약을 대비해서 여분을 남겨놓죠. 고확신 트레이드의 성공률이 대단히 높은 유능한 트레이더들이지만 시장이 역행하면 누구보다도 빨리 포지션을 청산한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오판 즉시 청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만큼의 실력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고확신 트레이드일지라도 포지션을 너무 과하게 잡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러기 위해서 차트 공부를 그렇게 부단히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이 이해 안 될 수 있어. 저 같은 경우에 10계약 있거든요. 10계약 있으면요, 고확신이 딱 들면은 일로 들어갔다가 추세가 나기 시작하면요, 풀로 때려요. 그리고 긴장하면서 거기에서 뽑아먹고 딱 꺼내놓고 고점에 가까이 딱 가면은 그다음부터는 한 계약으로 대응하는 거야. 또 이제 이 19번하고 20번은 연결돼 있거든요. 여기에요. 자, 20번에 두려움에 지배될 정도로 포지션을 크게 키워서는 안 된다. 트레이딩의 포지션이 크기가 너무 크면 두려움에 지배되어 잘못된 트레이딩 결정을 내리기가 쉽다. 이렇게 탐욕에 의해서 내가 뭐 손실 좀 봤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여기서 다계약을 쓴다 이거지. 그러나 경험에 의해서 써야지 무작정 써서는 안 된다 이거지. 왜냐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잔파동을 치고 가다 보면 뭐 마이너스 뭐 몇백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에 쌓이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 생각했던 그 확신, 고확신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의심이 되는 거야. 의심이. 그러면서 그 트레이딩을 끌고 가지를 못해. 자, 바그는 초보 시절에 위안지대, 이게 안착한 지대죠. 위안지대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포지션을 크게 키웠다 이거야. 하지만 그 결과 좋은 트레이드 기회를 무수히 놓치고 말았다.
이게 초보 트레이더 시절에서 어떤 탐욕에서 다계약 서서 한번 실패하게 되면요, 이 심리까지 다 무너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좋은 기회 와도 손이 안 나가, 손이 안 나가. 트레이딩 마비 현상이 일어나요. 자, 심지어 아무리 고학신 트레이딩일지라도 포지션을 크기가 너무 지나치게 크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대로 된 트레이딩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요것이 중요하다, 요것이. 그러니까 빕새가 황새 걸으면은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했죠.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두려움도 있지만은 또 희망이야. 잘 될 거라는 희망에만 기대고 트레이딩에 진입했다면 얼른 빠져나와야 된다. 희망. 이건 탐욕하고 연결되어 있죠. 잘 될 거라는 희망에만 의지해 트레이드에 진입했다면 확신은 하나도 없이 진입한 뜻이다. 초보 시절 기술적 신호만 보고서 잘 될 거라는 희망에 의지해 트레이드를 잡고는 했다. 그는 희망에만 기대는 트레이딩의 불편을 느끼고 그 다음에는 기술적 트레이딩이 본인에 맞지 않는 접근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살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트레이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서로 연관성이 아주 높은 세 개의 시장에 동시에 진입했고 포지션도 제대로 잡았다. 이제 이 리스크 매니저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질책을 들은 후에 본인이 잘 되거라는 막연한 희망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초보 시절 때 이야기겠죠. 어떤 이제 그 기술적 신호가 있어. 근데 이제 물론 어떤 차트를 받는가 그것은 제가 지금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 거야. 여러 가지 나누어서 이렇게 였어. 종목을 좀 분류를 했죠. 그랬는데 이 시장이라는 것은 동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 어떨 때는 한꺼번에 올라가고 어떨 때는 한꺼번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목이 약간 이게 농산물 했으면은 뭐 콩이 있죠. 또 쌀이 있죠. 보리가 있죠. 밀이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종목은 틀려. 근데 연관성이 있다고 이게.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희망에 의한 매매 있죠. 이것은요, 트레이딩의 절대적인 독이 됩니다. 그때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내가 진짜 트레이딩이 아니라 희망에만 기대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포지션을 전부 청산했다. 잘 될 거라는 희망 하나에 기대서 지금의 트레이딩에 진입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트레이딩이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박하고 트레이딩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도박은 남의 패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트레이딩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어느 누구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이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끝내고요. 나머지 2강이 있거든요. 2강에서 제가 이걸 다시 할게요. 2강. 2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길면 제가 말하기도 좀 힘들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내용을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씩 들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23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